여러분들이 우선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 이 여의도가 저도 전에 이쪽에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교통이 사실 좀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추위에 무슨 그렇게 재미가 있다고, 또 누가 떡을 준다고 이 호간을 무릅쓰고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 가끔 저는 나라 형편이라든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사실 좀 절망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돼서 되겠냐? 왜 나라가 이 모양이냐는 걱정을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무엇을 배우고 알고 새롭게 느껴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다. 이거야말로 우리 희망이고 미래가 아니냐. 우선 여러분들은 그 추위를 이기고도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오는, 아카데믹 강의를 들으러 오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저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우선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뭐 5천만에 가고 4,800만 이렇게 남한에 사는 인구만 해서도 이렇게 엄청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사실 이 좀 어린 사람들을 불고 좀 그래도 초등학교라도 졸업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에게 다산 정약용을 아느냐? 다산 정약용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산 정약용을 아는데 다산 정약용이 어떤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거의 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학문으로는 다산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 아니고는 또 그 수도 그렇게 수백 명에 이르질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전문가들 이외에는 다산을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 그저 몸심서 저자다, 거중기를 발명했다, 오랜 유배 생활했다, 이 정도로 그 이상 더 아는 분들은 나는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다산이 대단한 학자고 훌륭한 그런 사상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의 책을 읽으려고는 또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공직자들에게 목미심서는 바이블이다. 공직에 있으면서 목미심서도 안 읽은다면 그건 정말 안 될 일이다.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제도 제가 어디서 공직자들 한 120, 30명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목미심서를 읽은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실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기로 오셨으니까 책도 많이 읽는 분들이고, 다산에 대해서 이 추위에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 다른 어떤 분들에 비해서 좀 알고 지금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도 다산 선생에 대해서만은, 물론 우리는 많은 독서를 누구에 대해서도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지금 유네스코가 기념해 줄 인물로 단 한 분, 정약용 선생이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분의 좀 저서라도 좀 읽는 것이 우리 국민 된 도리 아니냐. 다행히 오늘 분께서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지금 어머니 따라서 와 있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런 젊은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저들이 커서 정말 다산을 세상에 알리고 다산이 주장했던 생각, 다산이 했던 일들을 본받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우선 정약용 선생의 기본, 도대체 그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전 세계, 소위 유네스코는 약 200여 개 국가가 가입한 세계 국제 유엔 산하에서 최고 기구가 유네스코인데, 유네스코라는 곳에서, 그런 단체에서 세계인이 기억해야 할, 기념해야 할 그런 인물로 선정했다면 뭔가 있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산 선생을 이야기하고 다산 선생을 기념해야 되는가. 아마 이런 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은 다산 선생은 1762년, 1836년,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우리들 집에서 세는 나이로 75세. 지금 75세는 여러분도 아신 대로 그렇게 참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90세, 100세 이렇게 많은 고령 인구들이 많은데, 그러나 당시 다산이 살으셨던 200년으로 올라가 보면 아마 우리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아마 30대 후반 이렇게 이럴 때인데 75세는 꽤 수를 누린 겁니다. 이것이 또 하늘의 뜻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다면은 다산의 저서가 얼마나 남았는가 알 수도 없고, 지금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분을 기념하고 기리고 할 이유가 없지 않냐. 다행히도 오래 살으셨습니다. 다산은 1762년 6월 16일 태어나는데, 이 태어나기 한 달 전 5월 달에 국가적으로 큰 아주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영조대왕이 자기 아들 사도세자, 정조 아버지 사도세자를 쌀 넣는 이 뒤주에 가둬서 굶고 목마르고 이렇게 해서 죽어간 날이 1762년 5월입니다. 5월 14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무렵에 나중에 이제 영조를 이어서 아들은 죽고 없으니까 그 손자 11세 11살 먹은 그 당시 이때 아버지가 죽을 때 정조는 사도세자 아들 정조는 11살입니다. 이 5월달인가 5월달에 죽고 다산은 6월달에 태어나는데,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다산하고도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다산이 그때 태어나서, 그때 다산 아버지 정재원이라는 분은 서울에서 아주 낮은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세상에 아버지, 임금 아버지가 왕세자, 또 임금 대리까지 했던 대리를 했거든. 사도세자가 이런 아들을 뒤주에 갇혀서 죽이는 이런 비극적 현상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어떻게 벼슬해야?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본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서 있는데 이제 다산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산이 태어나니까 이런 폐악한 시대에 무슨 벼슬을 해? 넌 앞으로 절대 벼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름을 기농이라, 농사로 돌아가 버려요. 기농. 그래서 다산의 어린 시절 이름이 아명이 기농입니다. 너는 농사나 돌아와서 지어야지 벼슬하지 말아라. 이런 폐악한 시대에 벼슬해서 어떻게 생명이 부지될지도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농이란 말로 했는데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니까 다산 아버지는 또 다시 벼슬을 시작했고 다산인데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다산의 그 재주가 얼마나 높은가. 이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산은 우리같이 보통 말하면 천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산의 천재를 정확하게 기억할 것은, 다산은 천재이면서도 부지런했다. 영어, 근면 아주 재주가 있고, 영어고 근면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쓴 기록을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선조께서는 영하고 금을 주가 영리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천재는 많습니다. 그러나 천재가 꼭 성공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재주 있는 사람들은 재주 믿고 게으르고 적당히 넘어가 버리고 그런데 다산은 두 가지 경우에 재주가 있고 하여튼 근면했다. 다산이 자기가 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산은 참 흔치 않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서전을 남긴 사람입니다. 뭐 우리는 지금 자서전이라면 그 당시는 자찬묘지명이란 스스로 편찬한 자기 묘소에 묻을 글을 자기 일생을 기록한 글을 자기가 해갑을 61세 해갑을 맞은 해에 자찬묘지명이라 스스로 지은 묘지명 이걸 두 번을 남깁니다. 하나는 묘 속에다가 늘 기록, 또 하나는 앞으로 문집에 넣어서 아주 자기가 태어나서 61세까지 살면서 무슨 책을 짓고 왜 지었고 그 내용의 요약된 부분은 뭐고 아주 자세히 알려놓은 그런 글이 두 편이 있는데 그걸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면서 자기는 유의영요 장유호학 나는 어려서 영특했고 커서는 학문을 좋아했다. 배우기를 좋아했다. 학문 연구를 즐겨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스스로도 그러니까 남들도 영어 근면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재주가 있다. 뭐 또 그러게 요새도 아니고 컴퓨터도 없고 박사학위도 안 받은 양반이 유배지에 가서 그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기억을 되살려서 500여 권이 넘는 저수를 남겼다. 이건 재주 아니고는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뭐 재주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서 그래서 영어 근면이라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천재성을 발휘한 것부터 이제 7살 다산이 7살 먹어서 지은 시가 지금 전어입니다. 요새 뭐 어린 학생도 와 있기 때문에 뭐 한문으로 보면 우리말로 뭐 대체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죠. 산이 두 개가 있다. 앞에는 낮은 산이 있고 뒤에는 큰 산이 있는데 산 밑에 가서 보니까 아니 큰 산은 안 보이고 낮은 산만 보인다 그랬어요. 소산패대산하니 적은 산이 큰 산을 가리고 있으니 왜 그러냐? 원근지부동이라 멀고 가까운 곳이 땅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서 멀리 본다고 하면 큰 산이 보이겠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큰 산은 안 보이고 작은 산만 보이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 크고 작은 산이 두 개 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면 여기는 안 보이고 요것만 보인다. 그러니까 뭘 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아니면 뭐 어떤 개념 수리 개념이 밝다. 거리를 잴 수 있다. 이래서 이렇게 7세 이런 시를 지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대단한 거예요. 다산은 나중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일생 동안 진짜 어떤 선생한테 가서 무릎 꿇고 배운 사람은 없습니다. 단 아버지입니다. 나중에 커서 뭐 다른 분들은 책을 보고 배웠겠지만은 직접 무릎 꿇고 배운 사람은 다산 자기 아버지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러면 나는 아버지에게서 대체로 공부를 배웠다. 아버지가 베스랑고 대교 계실 때는 전부 아버지에게서 경도 배우고 역사책도 배우고 경사를 배웠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7세 때 다산의 시를 보고 이 사람 이해는 앞으로 판단력이 높으래다. 판단력이 아주 우수래다. 그리고 수리 개념이 발그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일생을 다산을 사는 걸 보니까 다산 아버지가 다산 7살 먹은 거 자기 아들의 일생을 이미 점쳐나 부른 거예요. 판단력이 우수하다.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멀고 가까운 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 어떤 수리 개념이 밝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산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리 개념이 밝았기 때문에 도르의 원리, 지렛대 원리 이런 걸 이용해서 기중기도 만들고 거중기도 만들고 농로 활차를 만들어서 소나성을 쌓는데 도움을 줬잖아요. 이런 걸 보면 7살 때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역시 훌륭한 아버지가 훌륭한 아들을 키우듯이 다산 아버지도 보통 넘습니다. 그래서
7살 먹어서부터 이제 글을 짓기 시작합니다. 10살이 됐을 때 이제 여기 불행이 다산이 9살 먹어서 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립니다. 이 다산 집안을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다산은 아주 정씨들인데 어머니는 윤씨입니다. 해남 윤씨, 우리가 잘 아는 고산 윤선도, 뭐 오후가 뭐 있지요? 산중신곡, 뭐 어부사시다, 뭐 우리 시조로 유명, 그분은 또 대학자고 예학자로서도 유명하고 또 한시로도 엄청난 자료를 큰 학자고, 이 윤씨, 윤고산은 정선의 공제 윤두서, 뭐 자상 국보로 돼 있죠. 유명한 화가. 이 공제가 다산 어머니 윤씨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제의 손녀가 바로 다산 어머니입니다. 손녀딸. 그러니까 다산으로 보면 공제는 어떻게 됩니까? 애가 정조죠. 어머니의 할아버지니까 애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도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도 하여튼 이 윤씨가 시집 오셔서, 그런데 다산의 아버지가 참 그 어떤 지금 기록으로 보더라도 아내를 4번째 맞이한 분이란 말이죠. 초치, 처음 장가간 이 초치는 의령 남씨입니다. 남씨에게 장가를 들어서 딱 일남 아들 하나 낳고 이 남씨가 세상을 떠버립니다. 이게 다산 큰형 장님 일남 정약현 이분으로 사이가 바로 유명한 항사형 벽서를 쓴 항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항사형은 다산을 보면 형님의 사이니까 뭐예요? 형님이 사니까 뭐예요? 조카 사이지요? 조카 사이. 그래서 뭐 하여튼 이 집은 천주교와 어떤 관계가 있어. 남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산의 아버지가 윤씨에게 제치를 장가, 아까 말한 이 윤씨에게 제치 두 번째 장가를 듭니다. 그래서 일녀를 낳고 3남을 낳습니다. 일녀 3남, 그래서 4남매를 낳죠. 일녀가 누구냐? 일녀의 남편이 바로 이승훈. 우리 조선에서 최초로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승훈입니다. 바로 다산을 보면은 친명이죠. 동복 자형이죠. 바로 이제 일녀 이승훈의 부인이죠. 이승훈의 부인이다. 3남 일남 정약전, 흑산도로 귀양 가서 유명한 현산어보를 지은 분이죠. 요새는 옛날에 자산어보라는데 그 자자를 잘못 알아요. 이 자자 이름도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 이제 이게 이자자인데 사실은 이자는 이 현자가 2개가 됐어. 이건 현이라. 원래 흑산이라고 그러니까 이 흑산이니까 이게 거물 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자자로 비슷하니까 이 해방으로 교과서를 만들면서 그냥 자산이라 그랬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흑산이 말이 안 되는 거. 흑산이 되려면 현산이 거물 현자니까 검은 산이니까. 그래서 현산어보, 이 현산어보를 저술한 분이 바로 정약전. 다산의 우리 큰형하고 보면 2째형이 되겠죠. 3번째가 정약종. 이번 8월 달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셔서 시복을 했죠. 정약종이 이번에 시복이 됐습니다. 이번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골수 신자. 뭐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죽었으면 죽을 때 제사를 지낼 수 없다. 형제간으로도 불불고고, 하여튼 이분은 집에서도 따라 다른 데 살면서 천주교를 읽고 주교요지라는 한글로 성서에 관한 책을 지어버린 사람입니다. 아주 천주교 학자입니다. 정약종. 이게 이제 3번째 정약용. 이게 일남섬. 내가 볼 때 최선도 이 3사람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천재로 봅니다. 아마 이 윤씨 DNA와 정씨 DNA가 합해서 여성 이 자기 누나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누나는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누나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삼형제는 여러 기록이 있는데 이분들은 천재로 보이는 겁니다. 바로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가 9살에 다산 9살 때 돌아가셔 버리니까 또 한 분의 여성을 맞이했어. 근데 이 여성도 와서
한 1년 만에 또 돌아가셔 버렸어. 네 번째 여성이 들어왔어. 이게 서모, 다산의 서모 김씨. 이분이 오셔서 3녀를 낳고 1남을 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2딸만 키웠어. 2녀만. 그래서 1남, 여기 이제 다산의 서재, 서동생, 정약행. 그래서 다산의 아버지로 보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 보면은 아들 하나, 이 딸 둘이니까, 딸 셋이니까. 그러니까 아들 5, 딸 3. 5남 3녀. 8남매죠. 이제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다산의 직계로 보면 하여튼 어머니는 바로 윤씨다. 이 윤씨 집안. 이렇게 해서 아주 재주가 좋고 공부를 잘했다. 7세, 10세, 10세에 글을 지었는데 종이를 쌓아놓으니까 10살 먹은 키만큼 컸다니까 얼마나 많은 글을 지었는가가 지금 종이로 글을 써서 차곡차곡 쟁여놓고 보니까 10살 먹은 키만큼 되더라. 그래서 그 시절에 많은 시를 지어가지고 다산은 산미집이라, 산미집이라. 다산이 눈썹 미자야. 새 눈썹. 다산이 이 천연두를 알았는데 다 좋게 곱게 해서 다든지 눈썹에 가서 흉터가 하나 생겼어. 그러니까 눈썹이 하나하고 둘, 셋에서 눈썹이 셋이다.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자기 뭡니까 일종 닉네임, 자기 별명이 산미야. 그래서 산미집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를 지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벌써 10대의 공부가 거의 이룩된 정도로 지금 많이 되어 있다. 마침내 15세가 됩니다. 15살 우리 나이로 뭐 만으로 보면 14세가 채 못했죠. 2월 22일 음력으로 마침내 장가를 갑니다. 16세 다산보다 1세 1살 연상의 여인. 이때 나는 이게 참 다산에게도 또 좋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다산은 경기도 광주, 지금은 남양주시지만 옛날에 광주 초부면 마현리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여러분들 저 양평 가다 보면 그 다산 유적지가 있고 그러죠. 묘소도 있고 뭐 요새 기념관도 있고 그 실학박물관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장가를 드는데 이게 서울로 장가를 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생을 뭐 참 다 뭐 어르신들 살아보신 분들 잘하겠지만은 사람은 그 어떤 살아가는 동안에 역시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되고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됩니다. 다산은 장가를 잘 가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집으로 장가합니다. 서울 해연동, 지금 저 남산 밑에 해연동 있죠. 해연동의 풍산홍씨, 이 원래 이 조선 후기 영조 정조 때를 보통 그 당시 풍홍달서라 그럽니다. 풍산홍씨의 달성서씨가 정승 반사가 절비하고 정말 잘 나가는 집안입니다. 그 잘 나가는 홍씨 집안으로 다산이 장가를 듭니다. 해연동 다산의 처백부 홍수보 판서에다가 대단합니다. 사촌 전함들 홍인호, 홍호 다 판서입니다. 다산의 장인 홍하보, 이분은 출신은 무과 출신이지만은 무과에 합격을 해서 나중에 글을 잘하기 때문에 성지배설도 했고 또 뭐 이게 황해도, 함경도, 경상도 이 병마 절도설 요새 같으면 육군 대장 정도 같은 강구 사령관 이런 벼슬에서 집안도 좋고 가세도 넉넉하고 배술도 많고 이런 좋은 집안으로 장가를 듭니다. 바로 다산이 서울로 장가 들어서 서울 생활이 시작된다. 지금은 풍속들이 달라서 지금 장가 가면 그냥 그날 뭐 예식장에서 뭐 패백 드린다고 시부모 인사하고 둘이 뭐 신혼여행 가버리면은 뭐 시부모를 모실 게도 없지만은 조선 시대는 남자가 장가 가면 처가에서 최소한도 1년 2년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낳고 이제 애나 낳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 우기라 그러죠.
우국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가서 패백을 드리기 때문에 그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고, 구, 시어머니 고에서 구고례를 그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바로 이때 바로 서울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다사는 서울 생활에서 촌에서 깡촌에서 정말 나무꾼들하고 같이 살다가 서울에 와보니까 정말 절비한 그런 거 벼슬아치들, 또 청라세에 들어온 그 수많은 서울에 있는 책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벌써 이 문견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사람은 역시 서울 살아야 된다. 지금은 서울 살면 복잡해가지고 뭐 나쁘니까 전부 소개시켜지만 그 당시는 그래도 행세고 살려면 서울 살아야 됐죠. 서울이란 것이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서울 올라오면 가천부터 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서울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은 뭐 서울이 교통 불편해서 살기 힘들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서울에 생활하면서 여기서 이제 서울 생활하면서 만나는 친구가 달라. 또 뭐 보는 책이 달라. 아마 이 무렵에 다사는 공부가 되고, 지금 보면 16세 때 다사는 성호 이익의 문집을 읽었다. 우리가 실학에 대한 학술사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뭐 이당 정의보선도 그렇습니다. 반개 유영원이 1조요, 성호 이익이 2조요, 다산 정약용이 3조로서 실학을 집대성했다. 뭐 그런데 바로 성호라는 당대의 학자, 물론 16세 때는 다산은 성호를 배울 수가, 성호는 다산이 1762년이 성호 선생은 1763년 다산이 2살 때 성호가 돌아가셔버렸기 때문에 유집으로 남겨오는 아직 출판도 안 된 필사본 유집을 보고 16세 때 깜짝 놀라고, 야, 이런 대학자가 있었구나. 나도 성호 같은 학자가 되겠다. 나도 성호 같은 실학을 해야 되겠구나. 뭐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었다고 자기 자신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마침내 22세 22살 때 다사는 진사가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조선시대는 진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사가 돼야 이제 선비 말을 듣고, 그래야 나중에 이제 문과도 급제하고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건데, 진사가 됐습니다. 원래 조선의 벼슬 제도라는 게 복잡한데 초시에서 1000명을 뽑습니다. 천초시. 진사에서 200명을 뽑습니다. 200명을 뽑습니다. 200명. 여기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33년 만에 10년 문과에서 33명은 문과 급제자가 나옵니다. 이 천초시, 시골 사람들이 초시만 돼도, 어디 여러분 초시 어디 나오는 국어책에 보면 있죠? 어디가 있죠? 초시가 어디 나옵니까? 초시만 돼도 높습니다. 시골에. 뭐 이건 버슬도 아니고 일종은 뭐 자격시험인데, 등급 올라가기 위한 자격시험인데 초시만 돼도, 초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초시 어디에 나옵니까? 소나기. 역시 여기 온 분들은 달라. 내가 항순으로 소나기를 보면 윤초신의 손녀를 업어주고 징검다리를 건너잖아요. 거기 보면 윤초신애가 양반으로 돼 있잖아. 지금 초심만 돼도 높은데 1000명인데 200명에 들어간 진사는 얼마나? 시골 말로 진산장 벼백석 아들 둘 딸 하나면 이제 선비로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뭐 천신산색 셋째 딸은 물어보지도 말고 장가 가라고 말이지. 바로 이렇게 좋은 건 진사인데, 진사가 돼가지고 진사로서 합격증을 받고 이제 모여가지고 임금에게 우리를 합격시켜서 감사하다고 사은 잔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사는 잔치를 베푸는데, 그러니까 정존한 분이 대단한 분이야. 이분이 벌써 글을 잘하는 분이 있어서, 진사는 다 요새 같으면 지금 주관식 시험이야. 어디 적당히 물어갖고 그런 거 아니라 다 문제지를 좀 써내가지고 그 답안지를 아마 정조가 다 읽어본 명이야. 다 읽어보고 200명을 다 읽어보고 딱 마음에 든 사람 한 사람이 정략의 걸 찍어놨어. 사은 잔치할 때 전부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인사를 하는데 정략용이 앞에 서니까, 호명하니까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정략용 그러니까 딱 나타나요. 네가 정략용이냐? 고개를 들라. 전부 고개를 숙여, 임금 앞에는 고개를 똑바로 하고 무엄하게 그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단 말이야. 고개를 들라. 네가 정략용이냐? 예, 정략용입니다. 네가 몇 살이냐?
22살 먹었습니다. 알았다. 이거예요. 이 한마디, 나이가 네가 누구냐 정략이다. 네가 몇 살이냐 22다. 이 두 마디의 말을 다사는 이게 바로 최초의 풍운지혜다. 풍운지혜다. 바람 풍자, 구름 운자, 풍운의 모임이다. 바람은 구름을 만나고 구름은 바람을 만나야 조화를 부려요. 구름은 혼자 있어서는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바람이 불어줘야, 바람이 찬바람을 불면 뭐 이슬이 되고 뭐 찬이슬이 되고 눈이 되고 서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현군, 현신의 모임을 바로 만남을 풍운지혜로 다사는 바로 22세에서 최초의 정조의 풍운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22세 진사가 되면 이제 그때서 성균관이 들어갑니다. 성균관이라는 것은 요새 같은 국립대학, 서울에는 국립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서울대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사는 엄밀히 말하면 좀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심이 벼슬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까 22세 진사 합격할 때 정조가 다산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여기가 요새 같으면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을 스스로 불러서 정책을 묻습니다. 정조가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 저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쓰면 쓰겠냐, 이거 다 뭐 국사를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논어 명자 중용이 어떤 학술적인 의견을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정략용을 불러서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원래 바라말고. 그래서 바로 이 수없이 시험을 보이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다산이 1등을 나서 정조라 하여금 정말 막 박수를 치고 무릎을 치고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불구하고 과거에는 또 합격시켜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더 읽으라고, 더 공부를 해라. 바로 제주도 빠따가 되고 써먹을 거 아니라 더 공부를 계속 공부를 시켜가지고 좀 부려먹기 위해서 더 계속 합격을 안 시키는. 그래서 마침내 여기 6년을 공부해갖고 28세 이 28살의 다산이 마침내 문과에 차석으로 2등으로 합격하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장원급제한 사람이 그의 자격 미달로 취소가 됐어. 그러니까 다산이 실적으로는 장원급제가 된 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다산의 일생을 나눠보면 수학기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끝납니다. 이제 벼슬하는 시간으로 갑니다. 다산은 4시기로 저는 대체로 구별합니다. 공부하는 시기, 수학기, 태어나서 28세 문과 급제할 때까지, 문과에 급제해서 벼슬을 그만둘 때까지 38세 10년간 사환기, 벼슬하던 기간. 내 벼슬을 끝나자마자 벼슬을 못하게 돼가지고 바로 기양 가서 18년을 보내는데, 그게 바로 유배살이도 되고 그게 저술기도 되고, 그 기간 동안에 거의 500골에 가까운 그 방전 저술을 남겼다. 그리고 57세에 다시 해배가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75세까지 살 때까지 또 18년 기양살이, 뭐 다산은 28하고 좀 유관한가 봐요. 18세 돌아가서 마지막 정리기, 마무리 못한 저서들을 마무리하고 자기 인생을 전부 정리해서 자기 책으로 전부 정서에서 딱 놔두고 75세에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바로 28세 이게 이제 다산의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이 28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산이 28세 1월 달에 문과에 급제해서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이 합격자 발표를 보고 집에 와서 자, 나는 이제 내일부터는 이 나라의 벼슬아치가 된다. 뭐 내가 잘해서 앞으로 고관대작이 될지 뭐 어떨지는 몰라도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었다. 이제 급제자가 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 각오를 표명한 시를 한 수 짓습니다. 28세 문과에 급제한 날 제목을 보면 문과 급제한 소식을 듣고서 내 각오를 없다 해서 싶어요. 이게 글자 10자. 원래는 이제 5자씩에서 5, 8, 40, 40자인데 제가 10자만 여기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둔졸난충사나 둔하고 졸렬해서
난 충사, 시키는 대로 임금님이 시켜주시는 대로 부리는 대로 충당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할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 어렵지만은 다만 나는 공념으로 공과 염으로 정성 바치기를 원한다. 원효성. 이게 다산의 일생의 각오를 이렇게 정해놓고, 제가 금년 봄에 4월달에 최초로 다산 정약용 평전을 내가 저수를 했는데, 내가 그 일생을 다시 한번 내가 좀 젊은 날부터 다산을 연구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 이 두 글자, 자기가 겸손하게 나는 참 둔하고 졸렬해서 임금님이 시키는 대로 다 충당해 내기는 어렵지만은 나는 공정 공평하고 청렴한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온갖 정성 바치기를 원한다. 다산의 일생을 검토해보니까 정말 이 공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문제가 있다.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이 두 글자만 실현해버리면 나라는 끝나버립니다. 나는 그때 이 나라는 반드시 선진국이 되고 인류국가가 된다고 봅니다. 공정해라, 공평해라. 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사업 반대입니다. 공익을 추구해야지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공심을 가져야지 사심을 가지면 안 된다. 공평해야지. 공정은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공평은 평등을 말하는 것이고, 공평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사심을 가려야 된다. 이 일에 힘쓰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공에 힘쓰는 사람, 공무원. 요새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도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공에 힘쓰는 사람이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에 힘 안 쓰면 거기에 사심을 갖는다든가 사익을 취한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은 일생 동안 공무원은 공심에, 공정에, 공평에, 이 공만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청렴해라. 청렴해라. 공념 이 두 글자로, 그것도 건성건성이 아니요. 저번에 보니까 건성건성하다가 뭐 목이 다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뭐 박수를 쳐도 건성건성 쳤다 뭐.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공무원이라면은 정성껏 저 백성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굴 뽑고 산다. 저 사람들이 투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도 나오고, 지도자가 나서 내 임명받고, 저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는 얼굴 받고 산다. 저분들을 위해서 나는 온 정성을 다 바치겠다. 이게 바로 지금, 이게 다산이 문과에 28세에 급제하고 이걸 일생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산은 이제 정족의 눈에 들고 뭐 해서 계속 승승장구 올라갑니다. 바로 31세에 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31세에 바로 마침내 홍무원, 다산 집안, 아까 이제 정씨 윤씨에다가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이 정씨 집안도 이윤씨 요거 장가가는 것도 대단한 집안인데, 또 홍씨에게 장가가는 것도 대단한데, 정씨 집안은 그럼 어쩌? 학생들이 되게 강의할 때 그런 거. 그러면 정씨 집안은 이렇게 별로 이름도 없는 집안이 어떻게 좋은 집안으로 결혼합니까? 그 당시는 비슷비슷한 신분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미안한 말이지만 시골에 살고 있으면 이 집은 이른바 8대 옥당집이다. 다산 선제 5대 이상, 12대부터 5대까지 한 대도 빠지지 않고 연달아 문과 급제해서 전부 옥당에 들어가 홍문관 벼슬을 했다. 그래 아주 이런 옥당에 들어간 8대 옥당 집이니까 이런 집보다 오히려 이보다 더 신분으로는 더 높은 집안일 수가 있다. 그래서 다산은 이제 하여튼 그런 좋은 집안과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이 28세에 문과에서 31세에 다산은 홍문관, 이제 마침내 다산 집안이 다시 또 옥당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벼슬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거상, 아버지 집상 기간 동안에 정조가 상인은 벼슬을 못하고 뭐 다른 일을 못하니까 앉아 책이나 보니까 네가 아버지 집상하는 기간에 수원의 성제 하성을 쌓는 제도를 좀 건의서로 올려라. 그래가지고 그게 성서를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벼슬을 시작해서 32세, 33세 벼슬은 33세 마침내 다산은 암행의사라고 갑니다. 조선시대에, 저도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라면
한번 해보고 싶은 벼슬이 사실은 암행어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암행어사. 우리가 암행어사 봤어요, 안 봤어요? 가장 우리가 신나게 암행어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춘향여지입니다. 춘향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 지금 목을 쳐서 곧 목을 치려는 순간에 어사 출도요 이도령이 나타나가지고 춘향을 살려내잖아요.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려낸 사람이 어사입니다. 암행어사. 마패 하나를 가지면 산천초목도 떠는 거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져서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은 아무튼 다산은 암행어사. 그런데 다산은 아까 28세에 문과 끼는 것, 이 암행어사, 이것도 다산 일생이 아주 중요해요. 경기도 북부 쪽에 4개 거울. 들어갈 때는 양주로 들어오고 나올 때는 고향으로 나오는데 합해 보면 그걸 6개 군을 염찰을 했어. 양주로 들어가서 연천, 상령, 마전, 적성. 지금 일부는 지금 전부 보관했고 일부는 남한에 있고 그럽니다. 좀 경기도 북부 지역이니까 그 6개 거울을 암행하고 와서 이 농촌의 농민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 것을 전부 목도로 온 거야. 가서 막 뭡니까 비밀 옷을 이장해서 입고 막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염탐하러 그러잖아요. 암행어사가 되려면. 그래서 이 암행어사 기간 때 다산은 정말로 너무너무 못 살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관리들의 행포는 갈수록 심해가고 어떤 아전들의 행포에 견디지 못하는 그 불쌍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야, 이게 나라 이대로 두고 안 되겠구나. 이거 정말 나라 망하겠구나. 이거 뭐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무슨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계획을 짜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다산 일생의 아주 또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 암행어사. 그래서 이때 지은 다산의 시 김인시라고 했어요. 김인시가 시 제목은 김인시입니다. 굶주리는 백성의 노래입니다. 이 시를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가난한가. 적성이라는 거 지금은 파주시 적성면입니다. 옛날에 적성현인데 이 적성현에 가서 또 지은 암행어사의 임명장을 가지고 적성에서 농가에서 보고 느낌을 기록하다는 또 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거기서 이런 백성들, 이 가난에 찌들린, 이 병고에 시달리는, 이 관리들의 탐하게 고생하는 이 백성들을 이대로 두고는 안 된다. 여기서부터 다산은 정말로 개혁 의지가 지금 싹트기 시작합니다. 뭔가 변화를 일으키다. 뭔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여기서 지금 다산은 지금 이 각성이 75세까지 살면서 그런 위대한 개혁하는 마스터 플랜인 경세표도 찍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도 되겠냐. 공무원들의 준칙을 발표한 어떤 몽신도 나오는 거고 결국 이 암행어사 기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산의 경험으로 보면 가장 큰 경험을 한 그런 아주 중대한 시기 하나였다. 그래서 이렇게 다산은 또 이제 암행어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다산과 천주교 문제입니다. 아까 다산의 자형 우리가 이승훈 조선 최초의 천주교 신자 이게 이제 1783년 정약용의 자형 이분이 자기 아버지 이승훈 아버지 이동욱이라는 분이 중국 청나라 사신으로 가는데 자기 아들이 이승훈이 따라갑니다. 그건 여기는 이제 아까 다산형 약간 유령 남씨 다산 약현이라고 하는데 그 약현의 부인이 바로 이벽이라는 유명한 천주교 또 신자 있죠. 이벽이라는 분의 누나가 바로 또 정약용의 큰형수입니다. 이 큰형수가 이 이백이라는 사람이 이승훈을 시켜서 우리가 천주교를 좀 영구하게 중국 가서 천주교관계 서적을 좀 갖고 오고 성구도 갖고 오고 그래서 이승훈이 따라가서 1800산 들어가고 1784년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백에게 주고 이 이백이라는 사람이 다산 형제들에게 이게 이 당시로 다산은 23살입니다. 이때 이백이 자기 형 누나 제사를 지낸다고
이게 제사를 지낼 목적이 아니라 다산 형제들에게 천주교를 전교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 저 마제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23세 다산은 천주교 정약전하고 함께 둘이 이 천주교 관계 서적을 보고, 그때 천주시를 같은 걸 보면 이게 천주교 논리를 한문으로 써놓기 때문에 한문 잘하는 사람은 다 읽을 수가 있거든. 이걸로 보니까 거기는 뭐 참 요새 말은 대로 천주교라는 게 정서적 어떤 논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평등 사상, 남녀 평등 뭐 여러 가지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으로 볼 때는 매우 끌리는 대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산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한때 천주교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가 그랬어요. 내가 헌연열모했다. 다산은 아주 이 천주교를 읽고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빠졌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벼슬하고 가고 공부하느라고 자기는 별로 힘을 못 썼는데 한때 이래서 이게 이제 1791년까지 83년에서 한 8년 동안에 다산은 좀 강계를 했는데 1791년 이게 신해년인데 이 신해사옥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저 전라북도, 지금은 충청남도지만 그 당시는 전라북도 진산현, 지금은 금산군 진산면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산, 여기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자기 건상현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건상현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이 윤지충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신주를 불살려고 제사를 안 지는 거야. 이게 문제였고 이 두 사람을 당장에 국가에서 목을 쳐버린 거야. 이게 조선의 천주교 박해사의 시초입니다. 이게 이거 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산은 이 사실을 보고 나는 천주교를 믿고 죽을 필요는 없다. 나는 할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천주교 때문에 해주고, 그래서 나는 천주교 손을 끊었다. 더구나 나는 유교주의자로서 어떻게 부모의 제사를 안 지를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천주교를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나는 부모 제사를 피울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돌아와 버렸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조가 다산을 입혀서 벼슬이 올라가니까 이제 반대파에서는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 같으면 이제 비난을 시작. 이래가지고 다산은 뭐 저 이제 금정찰방 승지로 있다가 금정찰방으로 지금 충청도 홍주, 지금은 거가 청양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가서 역장으로 간 거예요. 청와대 비서관이 예를 들면은 시골 어디 조그만 간이역의 역장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자천인데 이건 말하면 귀양살이형 자천이지.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1795년인데 자기가 이제 벼슬을 그만두겠다 해서 나이가 천주교를 믿게 된 배경, 그만두게 된 배경을 상세히 정조에게 올려서 이른바 자기를 변명하는 상소, 이 변방사 동부승지라는 장문의 상소를 올려가지고 임금이 좋다. 너네 이제 천주교 신다라는 오해에서 벗어났다. 당대의 그 모두 정승 판서 베스라시들도 다 당신은 이제 그런 혐의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뒤로도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다산이 마침내 이제 곡산도부상 36살 때 36세 때 최초로 한번 이제 목민관이 됐습니다. 아마 또 이 목민관 시절이 다산에게는 또 중요한 경험입니다. 다산 기록을 보면 목민심서 48권을 지었는데 어려서는 자기 아버지가 목민관 생활을 때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께 배웠고, 커서는 자기가 직접 목민관으로 가서 약 2년 가까이 목민관 생활을 했거든. 거기 때 경험, 이걸 합해서 목민심사라는 48권의 저서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이 36살부터 38살까지 이 2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의 이 목민관 생활은 또 다산에게 엄청난 또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다산은 역시 신학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실제로 해본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하고 달라. 다산은 직접 경험, 책상머리에 앉아서 어디 감각적으로 아니면 무슨 정치적으로 적당히 써내는 게 아니라 직접 목격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본 이런 것을 글로 써야 이게 남을 감동시킬 수 있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목민심사가 훌륭한 책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산은 이제 뭐 일생이 이제 거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끝나갑니다. 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1796년에서 98년 초까지 98년까지 이제 목민관 생활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1800년
마침내 1800 여기에서 또 막 반대파들이 나가지고 다산을 막 중용하려고 정조가 그러니까 높은 벼슬만 칼라만 막 험담했고 막 요새 같은 비방 모략 중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산은 1799년에 형조참미를 사정한 상소로서 이제 여기서 벼슬이 이게 38세입니다. 이게 1800년 39세 이해 6월 어느 날 24년째 임금의 제위에 있던 정조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자기의 유일한 배경, 자기의 돌봐줄 유일한 권력자가 정조인데 정조의 붕어, 정조가 세상을 뜸으로써 이제 다산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별사들은 끝나는 거지. 그래서 1800년 6월 달에 정조가 돌아가셔서 11월 달에 정조를 저 수원 하성에 지금 걸릉 거기에 장사 지내고 바로 2달부터 이제 1801년 이게 이른바 신유년 신유옥사가 벌어지는데 1월 달부터 문제가 벌어져 가지고 마침내 다산 태명제가 다 가지고 아까 그 윤씨 소생 태명제가 전부 구속이 되고 국청에서 해서 다산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어.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야. 만약에 천주교 신자라는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죽는 거야. 그런데 너는 애초에 천주교를 믿었고 천주교를 또 선전했던 그 죄로 지금 아닌 건 안다. 지금 천주교 신자 아니라는 걸 알지만은 애초에 너는 천주교를 옹호했고 천주교에 대해서 선전했고 천주교를 믿었고 그러니까 그 죄로 정약전, 정약용 두 형제는 귀양. 정약종은 지금도 믿고 있으니까 너는 목을 친다. 이렇게 해서 일사이적. 다산 표현을 참 잘합니다. 한 사람은 죽고 두 사람은 귀양을 간다. 이적. 한 사람은 죽고 삼형제가. 이게 말이 이렇게 쉽게 쓰지 얼마나 불행한 집안입니까? 삼형제가 한 사람은 죽고 두 사람은 귀양 가니 이 눈물로 어떻게 눈물로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산은 40살부터 1801년 다산 40세부터 1818년 다산 57세까지 이게 18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벼슬한 사환기는 끝나고 이게 유배기. 유배기는 유배기간이자 이건 저술기, 책을 짓는 저술기입니다. 이 저술기, 이 기간 이게 이제 다산을 우리는 다산에게 가장 불행한 시기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다산의 가장 왕성한 시기야. 이게 나는 다산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받는 대목 한 대목을 이야기하면 나는 이 대목입니다. 자, 귀향을 갑니다. 1801년 최초는 경상북도 포항 쪽에 장기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을에 항상 백서사가 자기 조카 사이 사건이 터져갖고 다시 서울로 불러들여. 정약정은 완도 신지도에서 또 불려 서울서 다시 국문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서 그러면 유배지를 바꾸자. 포항에서 너는 강진으로 신지도에서 너는 흑산도로 이렇게 두 형제가 갈라져 가. 자, 이렇게 해서 11월 21일 날 음력으로 이게 양력으로 보면 12월 말 대한 소환 연중에 가장 추울 시기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대설절이지 앞으로도 한 달 있어야 지금 대한이 옵니다. 소환 대한.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12월 말 이제 1월 중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연중에 가장 추울 때 이 사람이 22일 날 여기서 저 나주북 오리 지점에는 율정이라는 곳에서 두 형제가 하룻밤을 자고 한 사람은 목포 쪽으로 한 사람은 안도 쪽으로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22일 날 11월 22일 날 이 슬픈 노래가 율정별이라는 다산은 목매는 시가 있죠. 두 형제가 헤어질 때 그 아주 기가 막힌 시를 짓고 두 형제가 헤어집니다. 그래서 22일 아니면 도착한 날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2일 아니면 왜 나주에서 강진까지 빨리 가면 하루 거리고 좀 천천히 갔다 오면 이틀 거리니까 22일이나 이상 도착했는데 북풍 한설 몰아치는 이 추위에 강진의 밤에 도착을 했는데 온종일 걸어서 배는 고픈데 어디 가서 밥 한 술 얻어먹으려고 집집마다 들어보는데 말도 걸어주지 않아.
서울서 역적죄인으로 귀양 온 사람이니까 아예 거들떠보자고 문 막 부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파문개장이라 문을 부수고 담장을 넘어뜨리면서 가버렸다. 그러니까 한급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오고 말도 안 걸었죠. 그래서 강진읍내에 도착했는데 이게 잠잘 때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구조가 서울 오면 동쪽으로 동대문, 서쪽으로 서대문, 남쪽으로 남대문, 뭐 북쪽으로 북대문, 이게 성곽으로 따져갖고 이게 정말 성안,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여기 동쪽으로 나가면 양주, 서쪽으로 나가면 고양, 또 북쪽으로 가도 고양이고, 남쪽 한강 넘어져 광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뭐 서쪽이면 얘가 동쪽, 동쪽이면 얘가 서쪽인데 여기 안으로 아무리 읍내를 돌아다녀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동문 밖으로 나갔어. 동문 밖으로 가지고 주목집이 하나 있는데 그 주모에게 주모, 내가 서울서 오는 귀향객이요. 내가 오늘 온종일 걸어서 이 추위에 배는 것 보고 내가 좀 죽게 생겼어. 나 좀 살려주시오 말이지. 그러니까 이 주모, 나는 이 주모가 엄청난 공이 있는 분인데 이게 후손도 없고 지금 완전 종족이 없어갖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몇 번 찾아봐도 그 후손들 있으면 좀 허당받으면 좀 뭐 용돈을 좀 주고 싶은데 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너무 고맙지. 그래서 이분이 주모가 줬어. 당신 생긴 모습을 보니까 기공자인데 어째야 죄를 짓고 여기까지 왔어. 아무리 미워도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들었쇼. 저 골방이 하나 있으니까 거 가서 잠을 자쇼. 내가 밥을 먹여주고 잠도 주겠어. 그 대신에 오늘 하룻밤만 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재워줄 내가 생각이 있는데 처음에 약속을 하나 합시다. 뭐야? 우리 동네 애기들이 선생이 없어서 배우들 모르는데 당신은 과거에 급제도 하고 벼슬도 하고 글을 잘할 거 아닙니까? 아, 난 다른 것을 몰라도 글은 좀 하여. 그럼 우리 동네 애들 좀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까? 아, 다른 걸 몰라도 그걸 해주겠어. 그러면 내가 밥 공짜로 먹여주겠어. 그래서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 다산의 생각, 이게 다산이 기록으로 남겼어. 내가 가장 감동받은 게 이 내용입니다. 금득가으라. 이제서 내가 결을 얻었다. 그동안 내가 땅벌 싸움에 시달리고 싸우느라 벼슬 나르느라 책도 제대로 못 읽고 글도 제대로 못 썼다. 하늘이 나에게 이제 기회를 줬다. 나는 여기 앉아서 책 쓰고 글 보자, 책 읽자. 이야, 절망을 바로 그 순간에 이기를 기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다산의 용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너무 용기가 없어. 사업이 실패했다고 자살, 수능 점수 적다고 자살, 뭐 대학 떨어졌다고 자살, 취직 안 된다고 자살, 애인 도망갔다고 자살, 수없이 나오잖아요. 바로 다산은 저 무서운 위기 속에서 금득가으라. 이제 결을 얻었다. 지금부터 제가 흔연자경할, 흔연스럽게 스스로 기뻐합니다. 나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멋진 거야. 그 절망의 순간을 어느 순간에 기회로 바꿔버린 거야. 흔연자경할, 흔연스럽게 스스로 기뻐하면서 금득가으라. 이제 결을 얻었다. 지금부터 책 보자. 지금부터 글 읽자. 지금부터 저수를 남기자. 이게 다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산이 있는 겁니다. 어제 멋져요, 안 멋져요? 이게 나는 이런 대목을 보면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우리는 왜 그리 못 오냐 말이지. 사실 저도 내가 감옥을 좀 간 사람 아니에요. 감옥에 앉아서 심란합니다, 정말. 국가보안법으로 내가 구속이 돼가지고 독방에 앉아 있는데 나도 바로 다산의 이 골방 생각을 한 거야. 나도 흔연작용할 금득가으라. 안 되더라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집에 있는 애들 생각나고 말이지. 나는 이렇게 됐으면 애들을. 그런데 다산이 나중에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어쩌면 인간의 생각은 같아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들 공무원 잘해라. 두 아들들에게 말이지. 나도 거기서 그러더라고. 애들만 잘 되면 좋겠다. 그냥 나는 버린 몸이고 애들은 잘 크는데 애들조차도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 걱정이 더 들더라고. 다산이 꼭 같은 거야. 그게.
그러면서 나는 타산의 인간과 내 인간은 인간적 차이는 없구나. 재주는 나보다 더 많고 참 용기가 있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것은 나하고 다르지만은 아들 생각하고 가정 생각은 같더라. 여러분들도 꼭 같아요. 뭐 별볼 있는 용어라 꼭 같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다산은 그 참 기가 막혀. 지금 요새 그 집을 그 자리는 아니고 바로 그 옆에다가 복원해 가지고 사이제라고 했어요. 사이제라는 집을 4가지를 마땅해는 이걸 다 요새 간판도 붙여놨더라고. 다산은 사이제 기가 있습니다. 왜 내가 사이제를 가는가? 4가지 의리에 맞게끔 나는 살겠다. 정신은 똑바로, 얼굴 모습도 바르게, 자세도 똑바르게, 생각도 똑바르게 해서 본격적으로 학자의 길을 가겠다. 자기 방을, 그 골방을, 귀양선의 골방을 자기 서재로 여기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그래서 시작해서 약 500권의 저서를 남겼다. 야, 여기까지가 다산의 유배 시작입니다. 지금 유배 시작이요. 유배 시작. 다산은 자기 스스로 다산이라고는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쓰더라도 편지를 쓰죠. 서우 다산초당. 다산초당에서 편지를 쓴다. 그 지역 그걸 했지 자기가 다산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그러나 정약전이 흑산도에 살면서 자기 형이 다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 다산이라고 씁니다. 다산왈, 자기는 아까 말했던 현산왈, 나는 이렇게 말했고 다산은 이렇게 말했다. 상대방 불러도 자기는 다산을 잘 합니다. 이 원래 이 다산은 호가 사암입니다. 사암, 기다리는 집이다. 기다리는 사람. 저기 나와 있잖아요. 유배, 경악 그리고 기다림. 난 누가 저 제목을 붙였는가 모르도 이 국회에서 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가 국회의원을 좀 해봤지만 좀 국회가 그렇게 지식이 넉넉한 곳이 아니요. 근데 경악, 다산 유배의 경악 그리고 기다림이다. 다산의 일생은 기다리고 산 사람입니다. 내가 목민을 하고 싶지만 마음으로만 내가 목민은 내게서 목민 심습니다. 경세유표, 나는 표라는 것은 정치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갈공명이 후주에게 출사표를 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통치해야 됩니다. 표라는 것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건의서가 표입니다. 일종의 문체 이름입니다. 그래서 표인데 경세유표, 나는 내 생전에는 이 경세유표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라도 내 유언으로 알고 이걸 정책 건의서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해서 경세유표입니다. 세상을 경륜하고 싶은 유언으로의 정책 건의서. 그래 유표야. 그래서 나는 뒷세상을 기다리고 살겠다.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내가 이대로 저술도 안 남기고 죽으면 나는 천주학생으로서 역적죄를 짓고 죽어간 사람으로 재판 기록만 보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누명을 벗으려면 앞으로 기다리면서 수없는 책을 남겨갖고 뒷세상에 나를 알아줄 사람을 나는 기다리기 위해서 나는 저술을 남긴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은 이게 원래 이제 경서에 나옵니다. 100세 이사 성인이 부록이라 100세토록 성인을 기다려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누가 말하지 않으리라. 나의 미혹됨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리라고 해서 그렇게 사는데 사는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한다는 그런 기다린다는 뜻. 내가 앞으로 내가 놔두고 나를 한번 비판해봐라. 나는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자는데 다산은 어디서 살았냐? 강진군 도안면 지금입니다. 도안면 만덕리 지금 행정구 이름이 만덕리 귤동이라는 부락 귤동부락 귤동마을 유자귤 그 마을이 집집마다 유자가 몇 나무씩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자 하나 하면 대학생 하나 가르친다 할 정도로 유자가 기울대입니다. 지금은 근래 그 해변가가 굉장히 유자가 풍성하게 돼 있지만은 그 마을은 귤동 그래서 마을이 귤동이에요. 유자 마을입니다.
이 굴동이란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마을의 뒷산에 조그만 산이 있는데 이게 다산입니다. 다산. 우리 시골 말로 이거보다 참외라 그래. 참외. 차가 나는 산, 몇 산자? 참외. 내 애가도 마을 부락이 참외입니다. 이 다산이라는 마을은 전라도나 경상도 일대 가면 이 남해 이 다산 차가 나는 곳에는 다산이라는 마을이 많습니다. 내 애가도 참외입니다. 다살리입니다. 다살리, 참외. 그런데 그래서 이 다산이 있는데 여기에 윤씨마을에 윤당이라는 저사가 여기서 조그마한 초목을 하나 짓고 거기서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 자손들을 가르치고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시조도 업고 하면서 초목을 하나 지었어. 그래서 이 초목이 다산초당이 된 겁니다. 이 다산초당. 다산은 이 강진읍내 아까 그 강진읍에 그 골방에서 살다가 동문박 골방에서 살다가 아함 회장이라는 스님을 만나서 저 강진 뒷산에 있는 부감 고성사라는 절에 가서도 살고 저 군동면에 있는 이청이라는 자기 제자집도 살고 여기서 한 근 7, 8년을 강진 읍내 일대에서 살다가 마침내 1808년 이 다산 초당으로 이 귤동 마을 사람들 다산을 초빙했어. 인바이트해서 초빙했어. 초빙해가지고 이 초당에서 주무시고 사시면 우리가 식사는 대접하겠어. 그 대신에 우리 동네 애들 아니면 배우고 싶은 애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를 갔습니다. 여기서 1818년 10년을 여기서 살아. 여기서 다산에서 사니까 사람들이 다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율곡, 지금 파주군 율곡리가 율곡이 태어난 곳입니다. 지금 안동 예안 거기 보면 태계라는 마을이 있어. 태계 내과가 시내가 있고 그래서 태계가 된 거야. 태계 인천 김성우 선생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인천리 대개 호는 그가 살고 있는 지명을 따서 호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학생 다산이라는 곳에 산 이름이 다산이야. 요 뒤에 가면 큰 산 있어. 이건 만덕산. 여기 절이 만덕사. 그렇기 때문에 만덕리라고 한 거야. 지금은 백년사라 그럽니다. 만덕사라고도 하고 백년사라고 그러는데 이 만덕사 이 만덕산은 한 줄기 하나의 조그만 산 이게 다산이야. 그래서 호를 다산이라고 부른다. 그 외에도 저 한강 북쪽에서 산다고 해서 열상, 열상류, 열이 열수가 한강이니까 한강은 상류, 열상 노인, 열초, 열상에서 풀베는 사람이로서 열초 많습니다. 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산이고 자기 스스로는 항상 사함이라고. 그래서 후손들이 다산 선생의 연보를 말해서 사함 선생 연보라고 이렇게 연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호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이 사함 선생이 지금 유배기, 저술기, 또 돌아와서 정리기 이 두 기간 동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저술을 남겼고 그 저술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다산은 학문으로 한번 번호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다산은 자기가 아주 남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 하늘 아래 인류가 사는 곳은 사람이 사는 동네 서양이고 동양이고 없어. 온 세상은 썩을 붙여요. 부패한 지가 이미 오래다. 이미. 이게 글자가 세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붙이면 기, 몸기. 여기도 우개까지 올라가면 뱀사. 여기 중간까지 올라가면 이미. 이게 혼동에서 지금 그 할자로서는 나오는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몸기. 이것은 뱀사. 뱀띠를 할 때 뭔사 하지 않냐? 신사생, 뭔생 하잖아요. 그래서 뱀. 이것은 이미 지냈다. 그래서 이미 오래됐다. 온 세상이 부패한 지가 이미 오래됐다. 이게 다산이 자기 형에게 보는 편지가 있습니다. 눈물겹. 형님 이렇게 세상이 썩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유배 살고 있지만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은 썩은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다산이 경서연금에서 군데군데 보면 또 부란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란. 썩을 부 문드러질 란.
천하 불안이 불능시라. 천하가 썩어 문드러져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돼? 이건 나라 망하는 수밖에 없다. 불안. 다산은 이 썩었다. 불안해졌다. 여기에 착목해서 여기서부터 다산의 학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썩었냐? 다산 저서 500권이라는 게 500권이 넘는다고 그러죠. 아까 503권이라고 뭐 동영상에 나왔잖아요. 503권이거든. 500여 권인데 왜 간행되고 또 간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여튼 500권은 넘는다. 이게 정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500권 저서에는 얼마나 썩었냐,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서 쫙 나이러는 겁니다. 그러고는 썩었으니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안 썩게 할 거냐, 어떻게 돌을 해야 안 썩느냐, 이걸 전부 다 강구한 것이 다산 저서 500권입니다. 얼마나 썩었냐, 목민신서 보세요. 얼마나 부패된 것을 처음 해놓고 어떻게 부패 안 된다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른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적당히 썩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썩었는데 이걸 안 썩게 하려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토르냐, 이게 다산입니다. 이게 다산의 실사구시, 다산의 실학사상이라는 게 그래서 실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썩었다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썩었냐, 그럼 이걸 어떻게 안 썩겠냐,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경세표고 목민심서고 후문심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산의 설, 론, 의 등 아주 짤막짤막한 논문들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안 썩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참 정치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이 다산책을 제대로 좀 읽어보고 이걸 좀 따랐다면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갑신정변이 1884년이 갑신정변인데 갑자년이 1864년,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64년생이거든. 갑신정변 이후 그 갑신의류년간, 그러니까 1884년 85년 이브럽에 갑신정변이 이래가지고 이제 뭐 실패하고 돌아가고 이 국가를 좀 개혁했다. 고종 황제가 좀 그런 뜻이 있었어. 그래서 자, 이 나라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할까? 누가 건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정약용이라는 정조 때 그 신하가 엄청난 국가계획안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저서를 좀 갖다가 전하께서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좋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고 다산 후손집을 연락해서 규장각으로 전부 다 오른 거야. 다산책을 읽어보고 고종 황제가 그걸 읽어봤다는 거야. 몇천 년에 보면 나오는데 읽어보고, 야, 이 사람이 나하고 함께 살아가고 내게 좀 나를 보좌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아쉽다는 말만 써놓고 하나도 실천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또. 나와 함께 동시대를 살지 못해서 아쉽다고 넘어가 버렸어요. 뭐 좀 해보려고 한 것 같다 보니까 고종 황제도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썩은 나라를,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그러면 바꾸자 그랬냐, 어떻게 안 썩게 만드냐,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다산을 배울 이유가 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산은 첫째, 1.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꿔버리지 않고는, 이 우리 국민의 생각, 국민의 정신 상태를 바꾸지 않고는 절대 나라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 결국 나라를 망한다. 다산이 꼭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눈물겨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이냐, 우리나라가. 한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 보세요. 이 나라가 모발, 일모일발, 지금 인간의 신체로 보면은 털끝 하나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무비, 영어에서 부정은 강한 긍정. 그냥 긍정이 아니요. 내가 젊은 시절에 영어 선생을 좀 했거든. 부정은 강한 긍정이야. 그러니까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병들었다. 강조하는 거야. 병들었다. 그 꿈을 지금의 당장, 지금에 맺혀서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는 망할 거다. 이게 다산 목미 경세표 서문입니다. 이대로 놔둬봐라. 반드시 나라 망한다. 이미 경고를 써. 그러니까
다산이 183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플러스 70다 있고 1910년 뭐예요 이게? 나라가 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산 돌아가시고 7세 망해가다가 마침내 딱 일본어 식민지가 돼버린 거야. 이미 다산은 망한다고 경고를 했어. 내 말 안 들어봐라. 내가 바꾸자는 대로 고치자는 대로 안 해봐라. 망한다. 딱 들어맞았잖아요. 딱 들어맞았어. 지금도 우리가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나라고 참 경제적으로고 뭐고 뭐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은 아직도 좀 우리에게는 병이 많이 들어있어. 좀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뭐 전체가 병들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군데군데 병 들어있어. 우리는 그것도 빨리 고쳐야 됩니다. 바로 이 다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너무 멋져요. 그래서 다산은 생각을 바꾸자.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사고 체계를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 사고 체계를 바꿔버리자. 사고 체계를 바꾸자. 생각의 틀을 바꾸자. 그러려면 어떻게 바꾸냐? 교과서부터 바꾸자. 교과서를 국민 전체에게 한두 사람은 생각을 바꾸려면 책 읽거나 뭐 가르쳐주면 되겠지만 국민 전체는 교과서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과서는 뭐죠?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는 국어, 영어, 수학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국영수가 교과서 아닙니까? 왜 대답이 없죠? 아니에요. 몰라요. 그것도? 그러면 다산 때는 교과서가 뭐예요? 교과서가 뭐라고요? 사서, 삼경, 사서, 오경이지. 이 사서, 오경, 사서, 육경 이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여기를 손에 든 거예요. 어제 약간 보니까 여러분 나눠준 거 보세요. 어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말고 뭐 어디죠? 교과서를 잘못 해석하면 온갖 사태가 벌어진다. 아까 어디 써진 데 보면 되어 있으면 보니까 반산 정수철이가 보는 편지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유배제 보는 편지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뭔가 교과서를 조금이라도 잘못 해석하면 엉터리 나라가 되어버린다고요. 역사의 정통성, 역사관 이게 바르게 돼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고치자면 교과서가 사등해. 다산은 그러니까 원래 공자, 맹자의 경을 여기에 주자, 정자, 송나라의 정자, 주자가 이것을 성리학적으로 해석했어. 성리학적으로 오경을 사서를 특히 전부 해석을 했습니다. 다산이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다산 이전에 어쨌든 조선 500년의 최고 학자가 두 분 있습니다. 누구지요? 태계 선생, 율곡 선생 아니에요. 이걸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조선 500년의 최고의 학자는 일단 어떤 태계 선생, 율곡 선생이야. 그 후로는 뭐 많이 있겠지만 다산도 대표적인 학자고. 그런데 태계 선생, 율곡 선생도 경학자로서 사수경을 연구했지만은 주자, 정자의 컨트를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성리학적 해석을 그대로 따라간 거야. 비로소 다산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교과서를 뜯어 고친 거예요. 성리학적 해석을 실학적으로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실학적이고 아니면 실사구시적으로 이 사서 오경을 다시 해석을 해. 이게 다산 경학입니다. 경을 공부하는 해가 이게 자기가 말한 대로 232권 그래서 500권의 절반이 가까운 거예요. 다산의 학문은 여기가 원체입니다. 경을 통해서 교과서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끔 교과서 뜻을 풀이해 놓고 국민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냐? 내가 아주 쉽게만 이야기를 했대. 많이 안 분도 계시지만은 또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아주 쉽게 어떻게 바꾸냐? 하면 쉽게 그래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가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서고 하나는 논어다 그럽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중국 인구가 14억이에요. 중국말 하더라도 논어 안 읽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성서 보듬도 오히려 논어 갖다 많이 읽으라고 몰라. 우리나라 사람은 성서도 안 읽고 논어도 안 읽으니까 할 말도 없지만 논어에 보면 하기 쉽지 불령여로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 첫 줄. 학은 뭐냐? 학은 아는 거다. 배워서 아는 거다. 습은 뭐냐? 주자는 조삭비모라. 새가 날라고 파닥파닥 연습하는 모양이 바로 습이다. 연습하는 거다. 주자는 다 그렇게 해석했어. 너네 그렇게 나와. 주자 해석에. 타사는 무슨 놈의 연습한다고 뭐이 되냐? 습은 행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여기가부터 달라. 행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지행합일이 돼야 진짜 기쁘지 않냐. 아는 것을 딱 행동으로 옮겼을 때 마음에 연락이 오는 거다. 연습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 바로 이런 식으로 다들 바로 이 경악을 뜯어 고친 겁니다. 이게 다산이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 여보쇼, 당시 주작이 우리나라 통치 원리고 우리나라 거의 종교와 같은 국교와 같은 건데 그 주자를 손댔다가는 잘못하면 죽었어. 윤후도 죽고 뭐 난리가 난 거야. 박사장도 뭐 아주 곤혹을 당하고 조금만 손댔다가 난리인데 타사는 이게 다 근거 있게 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차 이 논어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가 인이라는 글자인데 공자의 중심 사상은 인입니다. 석가의 중심 사상은 자비, 예수 중심 사상은 사랑. 사실은 사랑이나 자비나 인이나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겁니다. 이게 민족이 달라가지고 서로 자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좀 싸우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지. 자기 국가 목표 내지는 민족 어떤 뭐 정통성 유지를 갖고 싸우고 있는데 인이 뭐냐? 주자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한 거예요. 주자도 정말 대단한 학자입니다. 주자를 우습게 타산도 주자를 비판하는 대목도 있지만 주자가 잘한 대목은 주자가 막 감격을 합니다. 이거 주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냐. 아주 기가 막히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인심은 유의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리 유리사 인주걸중이라고 나옵니다. 그 대목에서 인심이 이하고 도심이 미하다는 이 유미에 대해서 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자가 해석을 했는데 타산이 그 대목에서 이거 주자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냐. 기가 막히다. 그렇게 칭찬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버린 거예요. 이는 타산은 사람이 둘 아니냐. 사람이 글자를 봐라. 글자. 사람이 둘인가. 두 사람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자간에 사제간에 군신간에 두 사람 사이에서 이게 인류 기본 단위야. 이 단위에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최선을 다해주면 그게 인이다. 그게 인이다. 아버지에게 효도하면 인이다. 형제간에 우애하면 인이다. 상대방에게 잘하는 거 인이다. 이렇게 이걸 어렵게 뭐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주자는 뭐라고 했는가. 인자는 애질 사랑의 있지요. 사랑의 기가 막히죠. 이것도 참 주자 아니면 또 못할 소리요. 애질이요. 심지덕이라 마음의 덕이다. 정병진 교수 그렇죠. 박병진 교수 그렇죠. 인자는 애질이요. 사랑의 이치요 마음의 덕이다. 타사는 사랑의 이치가 눈에 보이냐? 마음의 덕이 손에 잡히냐? 보지도 않고 잡히지 않은 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행동으로 옮겨오면 역사가 발전할 거 아니야. 사랑의 이치다. 마음의 덕이다. 영어로 바로 invisible, impossible. 보이지 않고 잡히도 안 해. 이렇게 경을 해석하니 무슨 의미가 있냐. 이는 바로 이치다. 덕도 이치다. 인의지가 다 이치다. 모두가 다사는 제 심질이다. 주자는 마음속에 있는 이치다. 이치 갖고는 안 된다. 바로 이는 두 사람이 이인주제의 선어 기인이라 두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이니다.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주면 그건 인이다. 이렇게 행동이 보여야 의미가 있지 행동 없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다음에 성은 뭐냐? 성은 뭐냐? 이거 다 아주 인이다 성이다 아주 이게 근본부터 원리들입니다. 성은 뭐냐? 주자는 뭐래도 성증이다 이치다. 성증이기 때문에 성약입니다. 성증이다.
마음속에 있는 이치다. 타사는 무슨 성의 이치예요? 성은 그대로 성이다. 성격, 좋아하는 성격, 기호다. 좋아하는 기호다. 여튼 우리 지금 담배 갖고 문제가 벌어지는 기호, 좋아하는 거, 커피, 술, 담배, 기호, 꽝. 우리가 꽝을 잡는다. 어떻게 잡죠? 꽁의 성향을 알아야 돼. 꽁은 어떤 경향이 있냐? 꽁은 콩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꽁의 성은. 그래서 콩에다가 사인 내갖고 꽁 잡아. 그러지요? 바로 꽁이 콩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으로 성은 기호다. 사람은 전부 효도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효도하고 싶은 경향만 갖고는 아무 의미다. 그걸 행동으로 성이 그런 경향을 여기다 행을 합쳐야 이게 덕이 된다. 이게 이 다사는 행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습을 행이라고 해석하듯이 행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지금 어째 우리 원장님 평생에 좀 효도하셨습니까? 저는 효도를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볼 자격도 없지만은 누구나 효도를 못했건 했건 간에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좀 지내고 보니까 내가 좀 서운하다. 참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했을 텐데 효도 생각은 있었잖아요. 다사는 효도하고 싶어하는 생각은 아무 필요 없는 거다. 그게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옮겼어. 어머니 좋아하시는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다 드리고 여름에는 선풍기라도 하나 사다 드리면서 덥지 않게 해드리고 뭐 겨울에는 따뜻한 양말이라도 하나 사다 드리고 막 어디 미국으로 여행 보내고 외국으로 여행 보내고 그런 게 효가 아니라 부모도 거스르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기쁘고 해드리고 그게 효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효지. 마음속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여보세요. 어느 날 가서 시골에 계신 부모 어머니께 날씨 추운데 어머니 어떻게 전화 한 통화가 효도야. 그걸 못해. 그걸 잘 않잖아요. 어디 선생을 하세요? 전화 한 통화 천하게 쉬운데 돈도 안 비싸요. 안 씁니다. 바로 그게 행동으로 옮겨야 요지. 그래야 부모가 느끼잖아요. 아들놈이 나를 그래도 추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도 걸구나. 행동을 안 하면 혼자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무효다. 그게 무효. 바로 이렇게 다사는 생각의 틀을 바꿔서 행위를 창출해내자. 행위를 창출해내야만 역사가 바뀐다. 탁상 공로를 앉아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복지국가를 만들자 국민 대통령을 열어서 말로만 하면 안 돼.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경제를 부흥하자 뭐 어떻게 무엇을 하자 뭐라고 말로만 막 지금 늘어놓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오지만 아무 생각 없다. 단 하나로 실천에 옮겨라. 이래야 역사가 바뀌고 인류가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바로 이게 바로 이래야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이 바뀌는 거다. 생각을 들어봐. 그래서 사소경을 다 하고 내가 지금 대표적인 예를 들었지 이거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논어 고금주 40권, 맹자 여의 9권, 뭐 맹자 대항 논어 중용 다 뜯어 고친 거예요. 또 타산도 주자의 말씀이 맞은 것이 이것은 맞다. 이거는 옳다. 나 이것은 틀렸다. 오늘 자기 견해를 발표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타산은 생각들을 바꾸자. 또 두 번째 부패를 막을 방법이 뭐냐? 법과 제도를 고치고 바꾸자. 법제를 개혁하자. 법과 제도를 개혁하자. 법과 제도를 고치고 바꾸자. 개혁이란 게 바꾸고 고치자는 거지 지금. 법제를 개혁하자. 법과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는 타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민심서에 보면은 명나라 법을 보면은 암행어사가 왔다 갔다. 근데 암행어사 가서 못된 짓거리 했다면 그 시장군수들 요새 같으면 시장군수 지금 목민관들이 상소를 해서 이번에 온 암행어사는 자기 사용만 치우고 갔죠. 이건 제대로 암행을 못하고 갔습니다. 올려야 되는데 암행어사라든가 높은 사람이 와서 잘못하고 일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나라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상소도 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고 파면시키도 올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바로 지금 내가 그것도 책도 쓰면 내부 고발 제도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요. 다산 그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일 잘한 사람이 자기 동료들이 제일 잘하잖아. 저게 좀 돈을 먹는가 안 먹는가, 잘못한가 잘못. 근데 우리나라는 내불 고발해서 천만 병신 돼버립니다. 저만 쫓겨나고. 뭐라 그러죠? 그거보다가 배신자라 그러고. 그래서 가사는 200년 전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가장 잘한 사람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은 면제 주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이 내부 고발법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 전에도 뭐 어디 고발하고 저만 당하고, 또 뭐에서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배신자라고 막 나왔었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법제 개혁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고치고 바꾸지 않고는 모든 다사는 우선 토지제도, 전제, 군제, 군사제도, 군제, 뭐 병제, 뭐 관료제도, 관제, 지방자치, 뭐 행정제도, 모든 것을 고치자. 교육제도. 이 바로 다사는 저서 40권 되는 이 경세입표는 어떻게 보면 국가개혁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어떻게 고치자, 어떻게 바꾸자. 그래야 안 썩는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 썩을 한 사람이 수만 마디 가지고 뭐 수만 명은 전부 다 토지 한 편이 전부 다 소장농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 경제 정의가 실현되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나라가 되냐. 토지 제도를 하여튼 이 공전 제도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분배를 공정하게 해서 공정한 평등한 그런 경제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면. 그래서 전부 다 제도를, 어떤 사람은 군대 가고 왜 돈 없는 사람은 군대 가고 돈 있는 사람은 군대 안 가냐, 왜 한 사람은 토지를 몽땅 갖고 있냐, 뭐 어떤 여러 가지. 교육, 왜 신분 나쁜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하도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못하게 만드냐. 전부 신분 다 받아 말이지. 설이 어디가 있고 천이 어디가 있고 상놈이 어디가 있고 양반이 어디가 있냐, 다 고치자. 뭐 이런 모든 이 법제를 개혁해서 이 썩을 소지를, 썩을 요인을 좀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부패를 막아버리자. 이제 이런 것들은 나는 지금 200년이 지나 지금도 나는 다 조목조목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조금씩 다 우리 손봐야 될 게 많아. 손봐야 될 게 많습니다. 좀 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 기술개혁. 요 두 가지는 어지간한 계명한 학자는 주장할 수가 있어. 그러나 당시 도포 있고 앉아서 와간 박대로 말이죠, 흔들흔들 하면서 공명을 따지고 앉아서 기술, 당시 기술자는 전부 쟁입니다. 뭔 쟁이, 옹기만 옹기쟁이, 성냥쟁이, 아주 하되고 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공도 전부 일본으로 가버렸잖아요. 기술을 천대는 나라에서 다사는 이 기술 개혁 없이는 절대로 국부를 정진할 수가 없다. 국부 정진 없이는 절대로 이 부패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도 좀 부자로 살면 덜 뇌물을 먹을 것이고 덜 도둑질할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부를 정진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기술 배워야 된다. 그래서 다사는 이 경세표 보면은 이용감이라는 정부 부서를 하나 새로 만들자. 이용감이라는 걸 새로 만들자. 이용감이라는 이 산하에다가 산학서라는 이 수학 보급 기관을 만들어서 수리학을 발전시켜야만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기술 개발을 하려면 서울대학교 수학과 물리학과가 이 기초과학을 든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벨 화학상, 과학상, 의학상 한 사람도 타들 못했어. 일본은 17명이나 탔어. 지금 다사 한 말을 지금도 안 듣고 있어. 지금 서울대학교 수학과 같은데 물리학과, 화학과 학생들한테 오도 안 해. 전부 공부 잘하면 의대로 가버리고, 인문학에서 공부 잘하면 법대로 가버리고, 경영학과로 가버리고. 앞으로 좀 암담합니다. 지금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서울대 수학과나 화학과나 물리학과 이런 기초과학 분야는 무조건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 뽑아서 전액 장학생으로 만들고, 졸업하면 반드시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아니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든가 해서 해줘야 나라가 기술이 개발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이야기. 나한테 박수 주면 다산에게 박수 쳐야 돼. 지금 다산이 온 거야. 다산인 거예요. 다산이 주장한 거야. 200년 전에.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안 해요?
아까 내가 처음에 그 다산시 7살 될 때 수리에 박대, 다산이 사실은 수학자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서양에서 들어온 기학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중기 거중기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보세요. 전부 다 그 수학적 원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본디는 물리학자가 아니라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하다가 물리학자로 간 겁니다. 수학 모독어는 대체 과학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한마디만 보면 다산의 지혜가 얼마나 높은가를 보면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산악서를 왜 만들어야 되냐, 수학을 보고 보는 부서를 왜 만들어야 되냐, 이건 나는 너무 좋아. 다 한번 이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가 보세요. 우리 조선 우리 말에 백이란 말은 온입니다. 온놈이 온말에도 백놈이 백말에도 백. 온갖 공업기술을 정교하면 백공지교 온갖 공업기술을 정교하면 모두 근본이 수리학에 있다. 수리학의 근본을 두고 수리 모르고는 절대 공업기술은 정교하게 되지 않는다. 나는 이 말이 사실은 이게 노벨 수학상을 탈 양반이에요 지금.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멋진 거죠. 백공지고 개 본지요 수리다. 온갖 공업기술을 정교하면 그 본질은 수학에 두고 있다. 수학 모르고는 공업기술은 발달 안 된다. 그래서 이 이용감에다가 살아. 이용감은 중국으로부터 노벨트를 주고도 기술을 도입하자, 또 국내 기술을 개발시키자. 이거 정부 부서입니다. 하나 만들자. 경세표에 나오는데 이런 걸 누가 했어야지. 이제 요새에서는 공업진흥청 있잖아요. 몰라. 그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건 난 모르겠어 지금. 내가 얼마 전에 현대 자동차 임원들 옥샤본데 와서 특강을 해달라고 가서 그 무렵에 신문에 세계 자동차 국가고 삼성전자는 세계 전자 회사고, 그런데 그 기술 정도가 이런 건데 진짜 핵심 기술은 아직도 우리는 도달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현대 임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들도 아직도 기술이 개발하지 못한 거 있냐 그러니까 진짜 핵심 기술은 외국에서 더 수입하자는 게 진짜 그렇다는 거야. 아직도 우리는 기술에서 첨단에 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것이 우리 국민 과제로 남아있어. 지금 정말 기술 개발해야 됩니다.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고 물리학을 가르쳐서 기초과학이 튼튼해야만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하죠. 다산은 여러분 함께 국가사회가 이걸 굴러가게 만들어야 이 불안한 세상을 종식시킬 수가 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산의 지혜가 참, 한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높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인문학자들이 수학의 중요성을 누가 합니까? 그저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이 하는 것은 싫고 말이지 무시하고 그러는데, 다산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이 법제 계획이야말로 경세표 목민세 흠심서가 바로 이래서 만들어놓은 책이 바로 일표이사라는 삼서입니다. 기술 개발 보면 기회론이라는 다산의 논문, 다산의 그 이용감이라는 제도, 산학산학을 통해서 기술 개발 없이는 예를 들면 말합니다. 병기를 개발하면 구국강병, 강병을 육성할 수가 있다. 의술을 개발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다. 농기구를 개발해야만 인력은 적게 들고도 농업 수확을 올릴 수가 있다. 전부 다 기술 없이는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해야만 된다. 바로 이런 다산의 생각.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더 좀 정리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다산은 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가 막힌 참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말했지만은, 다산의 두 아들, 나는 이 두 아들 정학연, 정학유 두 아들
다산이 귀양 갈 때 여기는 19살, 여기는 16살 둘이 다 결혼을 했습니다. 1801년 귀양 갈 때. 그러나 공부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자기가 귀양 갔기 때문에 고향 귀양지에서 차랍게나 두 아들에게 편지를 해서 책을 읽어라, 공부를 해라, 부모 어머니에게 효도해라. 효란 것은 부모에게만 하는 거 아니라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된다. 우애라는 것은 친형제만이 아니다. 사촌, 오촌에게도 우애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다 가르쳐 주거든. 유배지 보는 편지에 다 나와 있다고 보면. 그런데 여기 이 두 아들이 난 너무 잘 컸어. 나는 이 부러운 거 이 두 아들이 참 잘 컸어요. 정학규보다 정학규가 더 유명하죠. 정학규 유명해요, 유명 안 해요? 이분 저서가 뭐지요, 대표적으로? 이것도 지금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농가을 연가 저자로 알려졌잖아요. 농가을 연가. 3월은 모추주라 이바소만 절기로다. 농사 짓는 걸 12월로 나눠가지고 농가을 연가 있잖아요. 이게 정학규 저서입니다. 이게 실학자야.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잘 컸는가. 정학규는 동갑내기가 유명한 사람 둘이 있습니다. 추사가 있고, 추사가 동갑입니다. 저 대흥사에, 해남 대흥사의 대선사인 초이, 이 사람이 3동갑입니다. 여기는 3살 더 자셨습니다. 이 넷이 어울려서 시를 짓고 논하는데 이 추사라는 사람이 고고거든. 또 추사가 생긴 것도 잘, 추사 초상화가 있잖아요. 추사 할머니는 왕녀입니다. 그 집안이 이 경주 이씨들, 경주 김씨들 대단합니다. 서산에 한 달에 김씨라고 보통 성씨가 아닙니다. 글씨도 잘 쓰지, 글도 잘하지, 경학에도 대학자지. 사람을 남들을 보기를 우습게 추사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잖아요. 누가 글 써갖고 좀 추사가 평을 해달라. 보도 안 봐. 그게 글씨냐? 또 누가 갖고 그 글씨도 아니다 말이지. 이렇게 무시하는 양반이 정학규에서 평가한 글이 있는데 보니까 금세 경무체이라. 지금 이 세상에 이분이 이런 사람들하고 추사가 1년에 71살 같은 동갑인데 이분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분의 죽음을 강진의 다산제자 항상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추사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금세 경무체,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친구를 우리가 어디서 다시 보겠는가. 내가 그냥 아까워 죽겠는데 자기 형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이런 생각을. 추사같이 고고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다산의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높은 평가를 했다고 하면 이분의 인품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대단하게 공부를 한 사람들 다 글씨 잘 쓰고 글 잘 읽고 시 잘 읽고 마침내 69세 된 이 정학연에게 정부에서 가감역이라는 선비대에 내리는 벼슬이 내립니다. 이 벼슬을 받고 정학연이 항상 보는 편지가 있어. 우리 집은 고목이네. 고목에 꽃이 피네. 자기가 좀 살림으로 지금 말하면 벼슬을 받은 거야. 나중에 보니까 정학연의 아들 대림도 진사에 합격하고 나중에 진짜 정대림 아들 양자지 정문섭은 문과에 가서 성지. 집안이 전부 다 벼슬을 써. 왜? 다산이 뭐라고 좀 알아요? 다산 편지를 보면 우리 집은 패족이다. 너희들은 벼슬도 못한다. 과거에 응시할 자격도 없다. 자, 그러면 너희들 우리 집안이 이렇게 패족인데 그러면 영원히 우리 집안이 패족으로 남을래? 패족에서 벗어난 딱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건 뭐예요? 책을 읽어라. 학문을 연구하고 책을 읽어라. 책을 읽다 보면 너희들이 대문장가가 될 것이고 대학자가 되고 성인 군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들을 누가 패족이라고 너희들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 패족이, 나는 그 말이 멋져. 패족에서 벗어난 길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독서하고 학문 연구하는 길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독촉은 다산의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두 아들은 계속 책을 읽어서 그만한 높은 수준의 학자가 된 거야. 멋지잖아요. 1836년 2월 22일 날이 다산의 결혼이래요.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결혼한 날인데. 그래서 이게 75세가 됐으니까 1762년생이니까 이게 75세거든. 75세, 아까 15살에 결혼했으니까 75세니까 다산이 결혼한 60주년 해혼일을 맞이했어. 그래서
소도 돼지도 잡고 뭐 콩나물도 뭐 기르고 해갖고 잔치를 하고 했는데 그날 진시 초각에 아침 한 9시 반 10시경에 다사이 운명을 합니다. 그게 잔치로 왔던 사람이 다주면 이제 문상하게 돼버린 거야. 그것도 묘해. 하필이면 또 해온 일날 잔치 막 벌려놨는데 그러니까 잔치상이 제사상이 돼버린 거야 지금.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줄 모르고 아까 풍홍달새 풍산홍 씨의 아주 유명한 집안이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연천집입니다. 연천 홍석주, 항해 홍길주, 해거제, 홍현주, 삼형제. 해거제는 정조 애동사의 숙전 홍주 남편 부마 해거도의, 홍길주 당대 항해라는 대문장가, 홍석주 연천 홍석주는 정승에다가 조선 9대 문장가로 해서 여한 10대까지 들어가는 사람인데, 홍항해라는 사람이 다산이 해온 일마저 축하서를 썼어. 하서 축하하는 서문을 지었는데 여기에 보면 다산이 젊은 세를 재주가 있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벼슬에다가 벼슬 못하고 18년 동안 그냥 살고 끝내 벼슬에 다시 올라오질 못하고 이렇게 궁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궁한 사람일 때라고 혹자는 말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산은 귀양 살면서 500권이라는 이런 천하에 없는 저서를 남긴 대학자가 됐지. 집에 돌아보니까 두 아들 손자가 넷이야. 아들 둘에서 손자가 넷이라도 두 아들 네 손자가 전부 글자라고 이쁘고 효제를 하고 있으니 이상도 바른 거. 남편은 75대 자기 부인은 76대 이렇게 두 부부가 이렇게 해로우고 있는데 이 3대 행복을 가졌는데 왜 다산보다 불행하냐. 그러니까 바로 당시에 이 형제들은 형제지기로서 그렇게 칭찬을 해요. 나는 이 대목이 나는 또 다산에게 좀 위로가 돼. 다산 아들들라도 못 나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생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멋지게 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옳게 살면 다 하늘은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 안 해요? 이 행편없이 되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후에 그래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어서 이게 다산의 재미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산을 이렇게 봤는데 뭐 이야기 할 얘기가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목민심서도 참 좋은 글이 많고 특히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목민간의 본무다. 만가지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다. 또 저기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천무고자 소미냐요. 이게 기가 저거 업문대로 다는 이런 나는 재밌는 대목은 전부 다 나는 업무로 막 하도 좋으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 지천무고자 지극히 천에서 어디 고해발질도 어디 호소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소민이다. 일반 백성들이다. 야간 백성들이다. 지천무고자라는 거예요. 융중여산자 역소미냐라. 대민 이적이면 상사수손이라도 비록 상사가 높다 하더라도 대민 이적이면 백성을 등에 업고 투쟁을 하게 되면은 선불굴은 굽히지 않을 상관이 없다. 저기 그대로 써져 있어 보니까 지극히 천에서 어디 고해바칠 수 없는 사람은 일반 백성이다. 그러나 높고 무겁기가 백두산이나 한라산 같은 사람들도 또한 일반 백성이다. 아무리 상사가 높다 해도 이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가서 소리를 지르면 굽히지 않을 누가 있냐. 이래서 학자들이 다산은 그 시절에 이미 민중력을 발견했다. 민중의 힘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당 정의보 선생은 다산의 경을 해석을 보면 이건 민중적 경학이다. 일반 백성들에게 힘을 합할 수 있는 식으로 경을 해석했다. 다산의 경은 민중적 경학이다. 뭐 이당 정의보 선생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또 아까 여기는 뭐죠? 또 이런 것도 보거든.
요거 그거이고 저 먹미심이 나오는 줄 알고 요놈은 뭐죠? 아, 똑같네. 또 다른 거 하나 어디가 있던데 보니까 경을 잘못해서 그러면 만천하에 해독을 끼치고 어디 적어주는 데 있을 거예요. 그 어디 보면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산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물론 다산은 또 그 시대에 더 인간이었기 때문에 허점이 많습니다. 내가 제일 다산 선생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 보면은 아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보냈어도 안 전는지 모르면 애동 딸이 있는데 이 딸에게는 편지 한 장이 안 전하고 있어요. 역시 이 양반이 또 남녀 차별을 좀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내가 안 할 수가 없고 또 방계나 성호 같은 양반들은 노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거든. 노비 문제를. 다산은 목민신서를 보더라도 노비에 대한 자기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다산도 그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노비 문제. 노비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링컨이 노비 해방을 노예 해방을 시켰다는데 링컨도 원래는 노비 해방 반대자입니다. 시세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결국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다산도 노비 문제, 노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들이 좀 아쉽고 여자를 좀 약간 천대했지 않냐는 그런 생각. 딸에 대해서 아들하고 같이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며느리가 게으르면 쫓아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또 나오거든. 그래서 여성의 문제가 좀 있다.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이제 다산을 좀 우리에게 조금 서운한 점들을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대박시관 양반이 자기 애 선조 고산 윤서 선생을 한글로 막 시를 남겼는데 다산은 한글을 국문이라고 최초로 우리나라에 국문이라서 다산입니다. 어문이라고 하고 국문이라고 합니다. 국문으로 나옵니다. 나라 글이다. 그러면서도 한글을 잘 알아보면 그리고 한글로 된 작품을 안 남겼어. 이게 좀 아쉬워. 뭐 다산이라고 해서 다 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아쉬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오늘 잘 보시면서 이제는 다산을 책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권하고 싶은 책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배지에서 보는 편지. 이 유배지에서 보는 편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인간이 되냐. 요새 좀 국회에서도 뭐 인성교육을 부르는데 인성교육을 시키려면 이 책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제대로 인간이 되는가를 아들에게 조목조목 유배지에서 그것도 시간이 많이 나일 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서 준 책이 바로 유배지 보는 편입니다. 옛날에 한문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아들들 딸들도 권하고 여러분들도 읽어서 다산의 인성에 대한 그런 학문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이런 우리가 이 인문학 아카데미가 정말 좋은 지금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회 이렇게 모두 MOU를 먹고 이런 인문학 아카데미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나는 근래에 없는 참 그래도 다양한 일이다.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그래도 국회가 좀 국회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매우 높이 평가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돼서 좋은 강의가 진행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